2020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의 이제 첫 번째 기조 발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조 연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원장님께서 기술 패권으로 본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재영입니다.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가 이렇게 또 역사가 깊고 또 성대하게 지금까지 잘 개최되어 왔는지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 전문은 아니고 대외 경제에 대해서 또 연구자로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큰 흐름에서 이 경제 흐름을 기술 패권과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목이 기술 패권으로 본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패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중 통상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세계 경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완연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도 정책 금리를 인상하거나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정상화를 하려는 그런 정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역시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더불어서 대외 여건이 비교적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수출 중심으로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잘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그 우측에 이게 포인트가 오른쪽 건가요? 레이저 안 보이는데 지금 왼쪽 그래프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성장률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메모리 가격이나 반도체 수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수출에서 거의 20%를 조금 넘지 않습니까? 꾸준히 이 증가를 해오다가 2018년 하반기에부터 수출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에서 하반기부터 성장이 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2019년에 대한 경제 성장 전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낮춰져 왔습니다. IMF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 보시면요. 2017년 9월 달에 보시면
조금 3.5%를 좀 넘었었는데 2018년 정도에 들어가서 3.9%까지 봤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IMF 보고서의 제목을 보시더라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좀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지 제목 워딩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2017년 7월에는 Affirming Recovery에서 쭉 올라가면서 붉은 글씨로 갈수록 워닝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2017년 19년 7월에는 슬러기시 글로벌 그로스, 그 다음에 다운턴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글로벌 무역도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이후에 GDP 성장률에 비해서 이 무역 성장률은 2배 혹은 3배까지도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성장률이 많이 하락을 해서 어떨 때는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데는 이 보호무역주의도 최근에 확산되면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실 80년대하고 90년대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재에 대한 어떤 소비도 많았고 또 교육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좀 줄어들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무역도 전가세가 좀 둔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18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좀 둔화된 이후에 성장세가 미약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계 경제는 약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9년 이후에 최저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제조업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갈등도 고조되고 있고 지정학적인 긴장, 뭐 여러 가지 브렉시트라든가 이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더 확산되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심리가 악화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세계 경제 둔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대 전망을 파란 글로 이렇게 보시는데 세계 성장은 올해 한 3.0%에서 내년 3.4% 정도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는 조금 금년 2.4% 정도에서 2.1%로 좀 둔화가 되고요. 유로존은 뭐 근소하게 높아지거나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올해 2.0에서 한 2.2%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6%를 성장을 못할 수 있다. 5% 후반대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 반면에 인도라든가 러시아, 브라질 이 원자재나 또 자원이 풍부하고 또 그런 국가들은 좀 더 예상보다 성장세가 높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주요 5개국은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정책 불확실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정책 불확실성을 또 나누어 보면 이 보호무역주의라든가 통상 분쟁을 들 수가 있겠고 하나는 또 두 번째는 주요 선진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 팽창으로 가는지 수축으로 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세계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렉시트라든가 지정학적 긴장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차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호무역지와 통상 분쟁입니다.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본의 수출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지금 우리 한국 경제도 또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는 것이 미중 통상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이후에 이 정책이 표면화되었죠. 그런데 여기 표에서 보시면 만약에 미중 통상 분쟁이 없었더라면 현 세계 경제 성장치 전망을 보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좋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2019년, 2020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존 관세 효과도 있고 추가 관세를 지금 중국에 대해서 계속 매기고 또 중국이 보복해서 또 미국에 매기고 그 외에 또 금융시장이라든가 투자 감소 효과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경우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4%포인트 줄어들 거고 내년에 2020년에는 마이너스 0.8% 정도 성장률 포인트 성장률 둔화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미국과 중국으로 나누어 보면 미국이 받는 영향보다 중국이 받는 타격이 훨씬 더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미중 통상 분쟁이 해결되고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이 정도였던 거 마이너스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지표를 보면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실업률이 최저에 이르고 고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긴축 재정을 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왼쪽에 이 고용률, 실업률을 보면 쭉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인플레이션인데요. 미국이 2% 정도 타겟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플레가 그 타겟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치 대비 인플레가 낮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해서 이렇게 경기를 또 부양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터닝 포인트가 추세적인지 아닌지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지난 9월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했고요. 여기에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10월 30일 날 아시다시피 한 번 더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를 했죠. 그렇게 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그 상황이 되고 오른쪽 보면 미국 연준의 총자산도 쭉 늘어나다가 최근에 좀 줄어듭니다. 자산 축소라는 것은 이 통화를 좀 더 푸는 어떤 QE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브렉시트입니다. 워낙 뭐 2016년인가요? 여름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3년 넘게 끌고 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최근에 다시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미중 통상 분쟁과 기술 패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통상 분쟁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어떤 그 요인이 아니고 다층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세계 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양국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약진에 따라서 미국이 위기의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패권국이 신흥 패권국이 나타날 경우에 결국 전쟁까지 불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기술 패권으로 전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미중 통상 분쟁이 발생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불균형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가 대단히 많이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또 그동안 중국이 지난 40년간 개혁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현재의 지금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데서 미중 기술 패권이 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그 배경으로 해서 이를 관세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7월 달인가요? 미국이 관세를 대폭 인상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격을 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국을. 그 다음에 미국이 화웨이도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더 확전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였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그것을 하나씩 잠깐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 빨간 것이 중국입니다. 전체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최근에 2018년에는 48%까지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80년대 중반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거의 미국의 무역 적자 대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85년인가 플라자 합의회에서 미국이 공세를 취했고 일본 경제가 그 이후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그림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2000년대 그 글로벌 밸류 체인 구성과 2017년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최고 위에는 전통적인 무역을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 글로벌 밸류 체인, 가장 아래는 복합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통적으로는 자국에서 생산 요소로 자국 생산 요소만을 가지고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경우인데요. 역시 저기 황색 보시면 왼쪽에 독일이 유럽에서는 허브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자펜이라고 써 있죠. 허브를 이루고, 또 한편에서는 북미 대륙에서는 미국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7년에는 단순 무역이라도 중국이 허브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재를 보통 그 나라에 수출해서 그 나라가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이런 구조인데요. 역시 중국이 그 자리를 일본 대신을 채웠고, 그 옆에 한국과 대만과 일본은 서브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합적인 건데, 이것은 어떤 국가에서 생산을 해서 타국으로 수출해서 그 생산국이 또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어떤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중국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대륙별 허브가, 생산 허브가 바뀌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부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FDI 같은 걸 통해서 중국으로 많이 또 이전을 했는데, 이 ICT 분야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이 공동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허브로서 한국과 대만의 역할이 좀 확대됐다. 이것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 좀 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웨이, 중국이 5G 기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가 세계 통신 장비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매출 구조를 보면 화웨이의 왼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그래프에서 세계 모바일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6년에 비해서 불과 2, 3년 사이에 2018년에 보면 25%에서 31%로 점유율이 세계 1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 노키아 이런 순위죠. 그리고 또 이 중국이 잘 아시다시피 1대1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 제조 2025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죠.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무역 통상 이것을 넘어서 투자라든가 제도라든가 외교 안보까지 여러 가지 그 갈등 마찰 영역이 넓혀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또 3천억 달러 규모로 일부 추가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또 보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좀 금지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중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산업보조금이라든가 국영기업 통한 산업정책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중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중국의 서비스업이라든가 금융업 개방 이런 것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동안 무역 분쟁의 일지를 상세하게 그 시기별로 쭉 구분해 놨습니다. 뭐 1차 리스트 부과를 하고 2차, 3차 부과하고 또 휴전을 했다가 또 다시 확전이 됐다가 다시 한번 휴전이 되고 또 확전이 되고 다시 지금 스몰 딜이냐 미니 딜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상 나중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에 대한 관세가 많이 인상이 됐죠. 또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이 지난 17년 3.1%에서 지금 26.6%까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의 대미국 평균 관세율은 8.0%에서 쭉 올라가서 지금 25.9%까지 갔습니다. 다만 기존 WTO에 따라서 MFN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그 기준보다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좀 더 내려서 그것이 6.7% 평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안화 저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의심의 여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게 포치라고 1달러당 7위안이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의심하기를 중국이 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환율을 떨어뜨려서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으로 또 지정을 했지요.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 한국의 원화는 최근 위안화와 동조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국 수출도 크고 경제 의존도 크기 때문에 위안화가 또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같이 하락하면 또 하락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 달러를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절상을 가져오면 우리 원화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런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의 핵심은 기술 패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USTR 통상법 301조 조사 보고서가 2018년 3월 달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조사 보고서에 중국 제조 2025라는 말이 11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에 대한,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통상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미국 기업의 차별적인 기술 관련 라이센싱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재권 최첨단 기술을 얻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미국 자산을 취득한다. M&A 같은 것도 많이 했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 해킹을 지원한다. 뭐 이런 사례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195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지금 자금력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추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좀 크게 보면 1대1로까지 다 연결해서 해외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지배력을 가지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대체로 거칩니다. 우선은 R&D 인풋이 들어가야 됩니다. R&D에 대한 지출, 인력이 투입이 되면 그것이 이제 아웃풋으로 SCI 논문이 얼마나 나왔는지, 또 특허 건수가 몇 건이 되었는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또 이노베이션에 연결이 되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결국 GDP를 성장시키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되죠. 그런데 중국의 성장을 보시면 PPP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의 실질 GDP를 2017년에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추월 그 속도를 이렇게 추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R&D 인풋은 R&D 지출을 보면 이미 거의 미국에 근접해 왔습니다. 빨간 것이 중국이죠. 왼쪽에 보면 파란 게 미국이고요. 거의 근접했고요. 그 다음에 R&D 연구자 수로 보면 이미 세계 최대의 어떤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을 추월을 했습니다. 다음 R&D 아웃풋을 보면은요, 중국 SCI 논문 수는 2016년에 미국을 추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출원되는 특허 건수도 2011년부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관계인데, 그렇긴 하지만 R&D가 국가의 생산성으로 반드시 연결되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아직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미국의 40%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 한국은 60%에서 70% 정도 사이에 있는 걸로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 수지를 보면 아직도 미국이 상당히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수지가 적자입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의 총요소 생산 성장 속도를 2013년에 추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관련 제도, 시장, 인적 자원,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글로벌 혁신 지수에 있어서는 이미 2019년에 일본을 추월했고요.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듯이 지금 협상을 하게 되면 미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에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은 이 대장정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일본처럼 과거 80년대 중반처럼 굴복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라든가 자국의 소비자 다 더욱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공화당에서 내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민주당에서 되든 상관없이 미중 갈등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른 체제가 서로 줄당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중국이 보호주의가 아니라 중국을 개방하는 개방주의라고 이렇게 미국은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체제가 다른데 40년 동안 개혁 개방을 하면서 지금 서서히 우리 시스템에 맞게 이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불만들이 작용을 해서 거기에서 줄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과정에서 결국 기술 패권 이것이 세계 경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오늘 뭐든 또 내일 여기서 논의되는 기술 문제들이 그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성장률 둔화입니다. 글로벌 2008년인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 연평균 3%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90년대는 7%, 그 다음에 2000년대는 4.4% 계속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잠재 성장률은 2%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 초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관에서 2.3%에서 2.8% 수준 사이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관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1년도에서 18년도까지 평균 3.0%를 성장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 중에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본이 자페니피케이션이라고 일본이 지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잠재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과거에는 노동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 노동의 기여도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인구도 그 위에 10년 2028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노인 인구에 대한 그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2065년에는 10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 사람 이상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수출 6천억 달러 달성했다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10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개월 연속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라든가 반도체 가격 이런 것이 크게 기여를 했었는데요.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당히 작년 대비 지금 줄어들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의 지역별 품목별 집중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미국과 중국에 수출이 의존되어 있고 특정 지역에 또 품목도 몇 개 품목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홍콩 같은 경우에 포함하면 35% 이루고요. 또 상위 5대 교육 품목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여기 80%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밑에 표의 지역별 비중을 보시면 나오고요. 그다음 품목별 수출도 몇 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석유 관련,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등해서 이것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하나만 수출의 20%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무역의 대기업 편중이 심화되었습니다. 대기업 교육 비중이 2012년에 63.3%에서 좀 떨어졌다가 2018년 다시 59.1% 이렇게 늘어났죠.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 흑자도 대기업에 더욱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이것이 국제화되고 또 이렇게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좀 더 건전한 튼튼한 어떤 구조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수출도 과거에 수출을 하면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고용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습니다. 특히 수출 산업 같은 경우에 자본 집약도가 높은 분야들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노동 집약력이 높은 데는 둔화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인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플라스틱 제품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신성장 동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것은 비중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죠. 아까 이종걸 의원도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는 그것이 기회로 잘 승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일, 120일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만은 우리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오히려 일본이 더 타격이 크고 일본이 부메랑을 맞게 된 어떤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국산화도 하고 또 일본 외에서 다른 제3국에서 수입을 대체하는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서 잘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정부 부처에 칸막이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일심동체로 일본에 대응을 해서 현명하게 잘 대응해 왔고요.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품목 집중 또는 지역 집중 이런 것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내 생산에서 여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새로운 어떤 시설을 정설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제 스탠다드에 맞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기준에 맞는
국제 규범에 맞는 그런 규범을 잘 지켜야 됩니다. 룰 베이스드 멀티래터럴리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잘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국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고 또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고 선진 경제로 이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되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역도 그렇지만 통상도 G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이 무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경 간 거래, 뭐 이런 데이터 이동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소비 패턴으로 갈지 여기까지는 정확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제 파악을 하셔야 ICT가 어떤 분야로 갈지도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그 코리아 타임즈에 제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 타이틀에 보면 러시아와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러시아와 베트남 이런 국가들을 연결하는 기술 동맹에서 한국이 좀 주도를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가 되고 또 기술 패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미중 분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남방 올해는 RCEP이 어제 타결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동남아, 인도까지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로서 15개국이 타결을 했고요. 어제 인도가 들어가게 되면 16개 국가가 엄청나게 큰 그런 그 공동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신남방 정책도 이번 RCEP 타결을 계기로 해서 훨씬 더 기반이 구축이 되고 이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걸 완화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좀 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남방의 대표적인 국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좀 수준 높은 기술을 원합니다. 한국의 상품만 그냥 판매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 국가들, 신북방, 러시아, 벨라루시 이런 국가들에는 첨단 기술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 김치 냉장고 이런 것이 다 러시아 탱크 냉각 기술 이런 것을 일찍이 받아와서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은 이 첨단 기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국이 중견 국가인 한국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양국 북방 국가들 러시아, 벨라루시, 남방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를 플랫폼을 깔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연결을 하고 공동 연구진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 동남아 시장을 열게 되고 같이 시장을 활용하고 또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동남아 국가들도 착취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협력을 상생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도 이득을 많이 얻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플랫폼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면 새로운 기술 동맹, 새로운 기술 신기술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뭐 좀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하셔서 성공하시고 또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